러시안 롤렛. 나는 최근에 지각한 지도를 보면서 느슨하게 연결된 멀어진 단층선 위에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들이 어떻게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야기 시작했다. 마흔이 되면은 우리 대부분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병, 사별, 파산, 이사, 이혼, 정리해고 그 밖의 부담들을 이제 하나씩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속 썩이는 10대 자녀, 늙은 부모, 직업 전망의 제한, 비극거리는 결혼생활, 피로 걸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인생의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행을 배우는 것으로 그런 압박감을 해소했다. 마침 나는 비행기를 올려다보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에 비행기 앞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직업과 늘어나는 가족에서 오는 부담이 상당했지만 그것은 일주일에 단 1시간 멋진 탈출 시간을 만들어서 그의 돈을 쓸 구실을 되어주었다. 나는 둘러싼 공간이 활짝 열렸다. 나는 일주일 내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지만 사방을 둘러싼 벽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까지 사지를 깨닫지도 못했다. 시야가 점점 확장되면서 눈앞에 지평선이 펼쳐졌다. 그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무언가에 휘어져 있었다. 그리고 끝이 없었다. 나는 공기와 다정한 이것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구름 몇 조각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의에 둘러싸였다. 거기서 내려다본 세상은 얼마나 강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던가. 얼마나 평온했던가. 높이 올라서 인생의 잡다한 일들은 점점 작아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물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만은 빼고 죽은 자는 아득히 멀리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상의 여고들이 금요일의 4시간을 앗아갔다. 비행의 부재는 예리하게 느꼈지만 비행을 못하는 나날이 몇 년간 이어졌다. 그러다 마침내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지구 대기의 2층으로 돌아올 때 나는 우주 비행사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곳으로 돌아올 때 틀림없이 느낄 법한 기쁨을 느꼈다. 훨씬 더 나중에 내 삶의 단층선이 끊어졌을 때 나는 궁금했다. 금요일 오후에 탈출구가 없었다면 지진이 더 일찍 발생하지 않았을까? 더 자주 비행했다면 지진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정연히 정확함을 어떻게 비할까? 많은 사람들이 화학적인 수단에 기대서 고통을 완화하려 한다. 그 밖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듯이 사망 통계가 그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연령대의 약물 과다 복용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여성은 남성보다도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영국 통계청에는 그래프상에 나타나는 이른바 X세대에 관련한 가파른 상승세에 주목한다. 그들은 20세기 말에 꽃을 피운 광란의 파티에서 마약을 접했다. 그때 형성된 습관이 이후에 심각한 약물 사용이나 의존으로 이어졌고 이 세대가 중년이 되어서 몸이 회복력을 잃고 있는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사망의 절반 이상이 항상 그랬듯이 아편 때문이지만은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코카인에 의해 사망이 2배로 증가했다. 마약 사망률이 감소한 유일한 범죄가 파라세타몰에 의한 죽음인데 이는 아마도 1988년부터 판매를 더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종합감을 잊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한 약물인 알코올은 어떨까? 알코올 관련 사망은 인생 후반기에 정점을 찍지만 영국에서 40-45세 연령대는 알코올 관련 사망이 모든 연령대의 평균보다 7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에 다수가 40대가 되면은 스스로를 매듭으로 놓고 매듭이 재어오는 동안에 이대로 살 것인지 느슨하게 살 것인지 내가 불려간 작은 오두막집에 한 남자가 푹 바닥에 반쯤 쓰러져 있었다. 식탁다리에 엉덩이를 대고 상체는 얼굴 밑으로 얼굴 밑에는 피에 흠뻑이 쿠션에 놓여있고 이마 왼쪽은 눈까지 피범벅이었다. 뺨을서 흘러내린 피가 그곳에 떨어져 있었다. 이 처참한 광경 속에서도 왼쪽 관자놀이와 외상이 곧 바로 눈에 들어왔다. 그는 저 식탁에는 자동차 키와
제가 흘러넘치는 잿더리 뿐이라 아니라 한 측면에 파이프가 삽입된 플라스틱 병, 또 알루미늄 처, 라이터 여러 개가 있었다. 들릇이 마약도 들였다. 이 모든 것 밑으로 고인의 왼손 옆에 콜트 사이에 리볼버, 현전식 연발 권총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내가 현장을 살펴볼 때 법의학팀의 총기 전문가가 나와 함께했고, 경찰이 현장에 남아있는 고인이 왼손 자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에 우리는 시신을 따라서 가장 가까운 시체안치소로 갔다. 이것을 밝은 조명 아래 대규모 경찰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외상보이를 세척했다. 그러자 총알이 관자놀이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구멍은 직경이 약 0.5cm였고 그름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름은 총장 주변으로 약 2cm 정도 토원형으로 흩뿌려졌다. 그름은 중앙에는 빡빡했지만 가장자리 쪽은 듬성듬성했다. 이는 발사가 근접거리에서 일어났음을 가리켰다. 무기가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에 총알을 따라서 총구 밖으로 나오는 뜨거운 가스와 연기의 압력 때문에 피부가 방사선으로 찢어지면서 너덜너덜하게 도 모양으로 솟는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총알은 머리 위쪽을 향해 올라간 남자의 뇌를 관통했다. 그것은 두개골 꼭대기 중앙에 충격을 가했다. 거기서부터 방사선으로 물규칙은 골절이 발생했다. 경찰은 기소를 서둘렀다. 그들은 남자의 전 애인을 체포했는데 그녀는 시신이 발견된 지 약 5시간 후에 제보로 나타났다.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집에 와 있을 때 그가 리볼버를 꺼내서 본인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끔찍한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에 그들은 총이 발사되지 않았으며 그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러시안 롤렛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서 리볼버를 뺏으려 했지만 그가 그녀를 뿌리치고 총을 다시 머리에 겨누더니 두 번째 방아쇠를 당겼다고 한다. 경찰은 남자의 애인에게 고인이 왼손잡이였는지 오른손잡이였는지 물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가 왼손잡이였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다. 러시안 롤렛은 내 법의학자 인생에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했다. 고인은 항상 남성이고 대부분 40에서 50세 사이이며 실제로 그렇게 느꼈던 아니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이 죽음의 게임의 동기가 삶이 너무도 무의미해서 죽고 싶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생각은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만일 내가 죽지 않는다면 뭔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죽는다면 알 게 뭐람. 안 그래? 독자들은 이런 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사고에 술이나 마약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역시 동물 검사 결과를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말랐고 꽤 건강해 보였고 중독자의 명백한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집은 쓰레기와 마약 독을 가득했고 집 전반에 내가 흔히 중독과 관련지는 혼돈이 보였다. 어쩌면 사망의 직전일 수도 있고 또 아마 여러 번 피웠을 또 코카인, 크랙은 한희해졌게 하는데 위스키와 소다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문제는 그 환희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비참한 기분이 말도 못하게 끔찍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용자들은 그 기분을 달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것이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신경 안정제든 절이든 대마초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 동물학자는 고인이 정확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다. 고인은 크랙을 많이 피우지 않았고 이후에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용량의 헤로인뿐만 아니라 약간의 대마초도 사용했다. 러시안 롤렛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가 이 셋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가 황홀한 나라 평탄기를 거치는 양리적인 과정에서 어디에 있었을지 궁금하다. 그는 여전히 크랙의 끔찍한 노력을 응시하고 있었을까? 그 경우에 인생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무의미해졌을 것이다. 아니면 헤로인과 대마초가 효력을 발휘해서 온화하고 이완되고 편안하며 안전한 느낌이 들었을까? 마치 총을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경찰은 고인이 크랙이나
헤로인에 취해서 무력해져 있을 때 전 애인이 그를 쏘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정리한 후에 러시안 롤러를 생각해냈을 가능성에 집착했다. 애인의 진술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녀의 옷이 즉시 청상 잔여물 전문 법의학자에 넘겨졌다. 청상 잔여물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탄약이 발사될 때 연소하는 주어진 체가 총 주위의 구름처럼 잔여물을 생성하는데 그것이 총을 어느 사람의 피부와 옷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주변 표면에 내려앉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 쓴 탄약, 최근 발사된 무기 또는 오염된 표면을 만지거나 그것에 닿기만 해도 잔여물이 묻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각각은 다른 종류의 패턴을 남긴다. 그 전문가는 고인의 양손에 내간 잔여물, 총알 잔여물, 그리고 투지체까지 총성 잔여물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양손의 잔여물 양을 비교하면 오른손보다도 왼손이 약 50% 더 많았다. 고인의 옷과 부엌 찬장에도 잔여물이 있었다. 전 여인의 손이나 옷에는 총성 잔여물이나 총거름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경찰이 지적했듯이 그녀는 손을 씻고 옷을 갈아 입을 시간이 충분했다. 이 전문가도 내간 잔여물은 배출 후 대개 1에서 2m 이내에 침전되는 매우 미세한 가루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잔여물이 대부분 발화 후에 몇 시간 내에 양손과 옷에서 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총성 잔여물 전문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고인의 전 애인이 총을 다루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고인이 양손으로 총을 다루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차고 넘쳤다. 실제로 이 전문가는 고인이 왼손이 아니라 양손으로 총을 잡고 있을 때 총이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자, 잔여물 전문가가 아니라 총기 자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했을까? 그는 그 32구경 콜트가 녹슬고 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제대로 작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래는 단일 액션과 이중 액션 모두 있었지만 단일 액션 모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중 액션 모드에서 작동을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아쇠를 당기면 실린더가 회전해서 6개의 챔버가 차례로 배열과 정렬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 전문가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한 개 이상의 챔버가 전진했고 이따금 한 개의 약실도 전진하지 않아 리볼버가 발사를 위해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다. 시험 발사 후에 탄환에 생긴 요철은 러시안 롤렛을 한 고인을 적인 탄환과 일치하는 것과 일치했다. 우리는 고인이 러시안 롤렛에 당첨되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했는지 모른다. 이런 당첨 확률은 그가 방아쇠를 당긴 6번 중에서 한 번이고 그 다음에는 5번 중에 한 번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그의 총은 결함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두 번째 시도에서 죽었다는 것은 알지만 과거에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는 모른다. 만일 그가 정말로 방아쇠를 2번 당겼다면 그는 운이 나빴다. 그리고 확실히 어리석었다. 전 여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그녀의 진술은 받아들여졌다. 사인신문에서 검시관은 이것이 고의적인 행동이었으며 약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방아쇠를 당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검시관은 자살 판결을 내렸다. 나는 검시관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의 이 죽음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나는 그가 계속 살지 죽을지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생각한다. 사는지 죽는지 어디 한번 보자라는 식의 사고는 중년의 특징이다. 그들은 자신이 계속 살고 싶은지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살고 싶지 않은지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 실제 자살에는 아마 더 강한 확신이 실릴 것이다. 자살은 중년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이지만 유방암이 자살보다 여성을 죽일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중년 남성의 경우는 자살이 약물 가용과 함께 사망을 차트의 꼭대기에 차지한다. 인생을 절반쯤 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난 날을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앞날을 희망 없이 내다본다. 그래서 계속 살지 않기로 결정한다. 나는 자살 또는 이 사건과 같은 미온적인 자살을 조사하는 것이 특히 슬프다.
친구들과 가족, 친지의 극심한 고통을 마주할 때면은 고인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할지도, 그들의 죽음이 그들을 아는 사람들 인생의 지각 반을 얼마나 많이 이동시킬지도. 중년의 위기와 음모론. 다음은 남편이 죽기 전에 행동을 기술한 한 여성의 진술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는 휴일에도 잘 쉬지 못했어요. 대략 언제부터입니까? 6월 마지막 주부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를 좀 걱정시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혼자 무슨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2층을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세련되게 차려입고 내려왔어요. 동네 맥주집에 갈 때보다 훨씬 잘 입었더라고요. 그는 길 건너편 맥주집에 간다고 말하더니 나갔어요.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30-40분이 지났을 때 그는 돌아왔고 저는 빨리 왔네라고 말했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산책을 해서. 그의 말투가 머뭇거리지겠어요. 아주 느릿느릿 말했거든요. 이 남자의 위기를 촉구하는 사건인 건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조사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뛰어난 업적이 흠집이 났다고 느꼈다. 그는 고용주가 자신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지지를 받지 못하자 저 변화되고 있다는 기존의 느낌이 더 강해졌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 약간 낮은 직급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알아채었어요. 자신의 위기를 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다. 그의 아내는 그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상 모든 면에서 일 중독자였죠. 그에 따른 아버지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본인 행동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데이비드 켈리 박사였다. 나는 그의 죽음을 조사한 병리학자가 아니었지만 이후 사건이 진행된 방식과 허튼 조선위원회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이 사건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자살 사건은 국가적이고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음모론을 낳았다. 그래서 나는 이 슬프고도 특별한 이야기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약간의 배경을 제시하려고 한다. 상황은 데이비드 켈리 박사가 죽기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라크 통치자 사담 후세인이 1990년에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는 국제연합의 제지를 받았고 유엔이 그의 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감시하기 위해 사찰단을 파견했다. 영국의 생물학 전쟁 전문가인 데이비드 켈리는 그 사찰단 중의 한 명이었다. 1958년 후세인이 사찰단을 내쫓기 시작하면서 수년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을 때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무기를 쏘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는 대체로 그것을 피했다. 국제사회는 사찰과 비밀 정보통으로부터 이라크의 무기 제조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리스트들이 이라크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은 아마도 21세기 초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한 결정에 한 가지 요인이 있을로 작용했다. (2003년 3월) 미국은 유엔의 승인 없이 영국을 포함한 몇몇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라크를 침공했다. 침공은 4월 30일에 끝났지만 충돌은 계속되었다. 후세인은 자국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라크 장기 점령이 시작이 되었다.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침공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 이유가 침공 6개월 전인 2002년 9월에 작성된 한 문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그 문서 서문에 이렇게 썼다. 최근에 몇 달 동안에 나는 이라크 내부에서 입수한 증거에
전지현도 놀라움을 느끼고 있다. 사담 후세인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 보장 사회의 결의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군사 계획은 대량 생산을 4조 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03년 5월 22일 이라크 전쟁이 여전히 시몬 라인을 도배하고 있을 때 그 주장은 블리어 씨를 계속해서 괴롭혀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살상무기가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했다는 곳이 있다면 지금쯤에는 발견되었을 테니까. 그런데 정말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전 정부는 전쟁이 일어나기 몇 전부터 문서에 그것을 쓰기 전부터 주장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인터뷰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과 영국 정부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었다. 켈리 박사의 앤드루 길리건에게 실제로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 많이 말했을 것이고 또 길리건이 주장한 것보다 적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없다. 일 중독자이다. 지독한 개인주의자였던 켈리는 어느 날 갑자기 대중의 따가운 눈총에 처했다. 직업은 위태로웠고 8시 데이비드 커피 마시고 산책 마지막으로 나눈 사람 경찰이 수색 출동 수색견 나는 자살 의심 수색에 젖혀진 상태. 이 자원봉사자의 보기에 데이비드 켈리는 확실히 죽은 것. 경찰은 자원봉사에게 약 10분 거리에 있는 차로 들어와서 그것을 만나자고 했다. 자신이 어떻게 놓였나요? 시신이 등을 대고 목적이 눈에 띄는 법이 없었나봐요. 아니 뭐였나요? 왼쪽 손목둘리에 피가 묻었어요. 그리고 칼 끄어봤어요. 가지치기용 칼처럼 생긴 칼이었어요. 그리고 시계가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현장에 얼마나 머물렀나요? 한 20-30분요. 자, 나는 이 가설에 위배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자원봉사자는 형사들이 마주칠 때까지 숲에서 인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수색견 역시 다른 사람의 냄새를 맡지 못했다. 나는 시신을 채우기 전과 후에 모든 현장을 서서히 살폈지만 시신을 잡아끈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빈 무른 땅에서 무거운 시신을 끌거나 옮기면 자국이 남기 마련이다. 또한 땅에 보이는 혈흔은 데이비드 켈리가 죽은 장소에 죽은 자세 그대로 누워 있음을 가리킨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즈음에 현장에는 많은 경찰들이 있었고 도로에서 시신으로 가는 길 이미 봉사되어 있었다. 구급차 켈리 박사. 구급대원장에서 누구도 데이비드 켈리의 팔이나 시신 주변 땅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은 음물에 기름을 부었다. 가정들이 퍼진 음물은 이런 식이다. 현장이 이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혈흔이 없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장소에서 설계되어서 옮겨졌기 때문이다. 살인은 짜잘처럼 보이도록 위장이 되었다. 한 남자가 산책하다가 낯선 사람에 묻지마 살인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45분 내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는 고사하고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증거
그의 필요 이상의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신중한 표현을 했다. 강요 설명의 내용을 작성할 때 특정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증거를 구성하면 상당히 다른 문서가 나오게 된다. 칠코평은 나아가서 그 9월 문서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 방식을 강조했다. 2002년 9월에 작성된 그 문서는 여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라크의 무장 해제를 위한 군사 행동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라크 전력과 의도에 관한 증거를 확실한 것처럼 과정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인식이다. 이는 특히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첩보에 의존하는 정부 성명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약화시키는 등 해로운 유산을 남겼다. 데이비드 켈리가 해로운 유산을 남긴 그 널리 퍼진 인식에 일찍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로 인해서 정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최고의 수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수사를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수사가 그 정도로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심각성. 법의 병리학자 니콜라스 헌트 박사는 처음에는 켈리가 사망한 것만 확인하고 물러났다. 나는 데이비드 켈리의 체온을 측정하거나 켈리를 좀 더 설교하거나 하지 않고 법의 생물학자와 그 조사가 현장을 조사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마침내 수색코역에 다시 투입된 것은 14시가 막 지났을 때였다. 그 무렵에 시신 위에는 천막이 설치되었고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헌트 박사가 왜 도착하자마자 시신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체온은 사망시각 추정에 필수적인 정보로 여겨진다. 하지만 헌트 박사가 그렇게 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체온을 재려면 옷을 벗겨야 했지만 아직 현장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방해하지 않고는 의혹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먼저 데이비드 켈리에게는 섬유와 정원 같은 비미세 증거를 찾는 조사자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헌트 박사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 다음에 시신을 오염이나 묻은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비닐 시트가 들어있는 밀봉 시신 가방에 넣었다. 경미한 손상 들어간 신체에 건강한 청년 남성인 데이비드 켈리가 사망 당시나 사망 전후에 신체의 구속을 당했다고 보기에는 확실히 불충분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성동맥들 중에서 오른쪽 관성동맥이 한 곳에서 거의 완전히 막혀 있었다. 혈액과 산소가 심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심장이 계속 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실제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혈관이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막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럴 때는 막힌 곳이 돌아가는 부수 혈관들이 생길 시간이 있고 이런 혈관들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된다. 고속도로가 폐쇄된 후에 지방도로가 얼마나 부밀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관성 동맥인 좌전하 동맥은 60에서 70% 막혀 있었다. 이 질환이 그의 사망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심장병을 몰랐지만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언제든 자연적 원인으로 사망할 수가 있었다. 병이 심각한 기저질환에 불구하고 그가 어떤 심장 문제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혀 특이한 것이 아니다. 아마 아무런 증상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증상이 있어서도 참고 넘겼을 수도 있다. 혹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탓에 자기 자신의 몸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른다. 출혈 왼쪽 손목의 절창. 헌트 박사의 의견에 따라 가족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드 켈리는 오른손잡이였다. 오른손잡이. 손목의 동맥을 절단하면 죽을 수 있다. 어떤 동맥을 절단해도 마찬가지이다. 고인과 함께 발견된 칼은 손목의 절창을 입히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왜 칼에 지문이 없는가?
그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끝의 두툼한 부분이 아니라 손가락 중간으로 칼을 잡는다. 이 부위는 지문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짜잘로 위장하고 싶다면 나라면은 칼이 죽은 사람의 지문이 남도록 조치할 것이다. 현수 박사는 사망 시각을 계산할 때 특정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이다.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사망 시각 조정에는 이 비난에 따르면 헌트 박사는 데이비드 켈리가 껴입은 옷을 감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뜨거운 7월이었고 이 모든 요인을 일일이 빠짐없이 고려한다 해도 병리학자가 추정할 수 있는 최신의 사망 시각 추정은 5시간 안팎이다. 일부 비판자들은 데이비드 켈리가 근처에 있는 에비앙 성수분에서 소량물로 통증을 들기 위해 그렇게 많은 코프록십을 나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왜 그가 나무에 기대고 있었다고 말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현장에 떨어진 혈액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땅 위의 식물, 토양 떨어진 잎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부 비판론자들의 의견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며 그렇게 했다는 예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로 보이며 식물에 묻은 혈액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데이비드 켈리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을 때 2번 구토했다는 것을 현장 사진에서 추정할 수가 있다. 켈리 박사는 오래전에 입은 부상 때문에 동맥을 절단할 정도로 오른팔에 힘이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부검에서 켈리 박사의 체중은 59kg, 또 키는 음모론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정부 중 하나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는 러시아 스파이로 활동. 하지만 영국 정부가 더 자주 비난을 받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그런 사인을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데이비드 켈리의 죽음에서 음모론에 대해서보다 자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켈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살피기 위해서 설치한 허튼 조사위원회의 정신과 의사이자 옥스퍼드 대학 자살연구소 소장인 호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중요한 말을 했다. 이곳의 증언은 그가 숲으로 가기 전에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와 마주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말하는 것은 이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결정한 것이고 방금 말한 주제의 연산선상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무엇보다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데이비드 켈리의 죽음에는 자살이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는 법의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호튼 교수의 증언과 켈리 가족의 증언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의 죽음은 전형적인 중년 남성 자살의 비극적인 사례였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밟은 궤적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년에 맞닥뜨리는 위기의 특징이며 그의 죽음에 정부가 연루되었다는 점과 죽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에 그가 수행한 임무의 국가적인 중요성은 사실을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 고귀한